안녕하세요. 불편한 역사입니다. 이제 새 시리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좀 벌어진 것 같죠? 이럴 때마다 꼭 불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죠. 물론 가끔은 자기네 나라에 유리하게 역사 쓰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까지 흥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섞여 나옵니다.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좋게 말해서 이건 역사 왜곡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역사 왜곡이란 단순히 지나간 일에 적당히 거짓말 섞는다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죠. 과거에 잘못한 게 없으니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과거에 못할 짓 해놓고도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는 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죠. 특히 어떤 일이건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 제멋대로의 해석을 근거로 행동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인물도 드물거든요. 한 인물에 있어서도 그런데 이게 하나의 집단, 나아가서는 한 국가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역사 왜곡을 획책하는 일본을 비난해야 할 이유는 충분한 셈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도 비슷한 일을 벌이자는 주장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도 됩니다. 사실 선진국이라는 나라 중에 일본만큼 역사 왜곡 문제로 손가락질 받는 나라도 흔치 않을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일본이 왜 역사인식 문제에서만큼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을까를 미스터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역사에 관한 일본의 행태를 미스터리로 여기는 이유는 그 뿌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뿌리가 너무 깊으면 역사가 아닌 현재만 보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십상이죠. 일본 역사 왜곡의 뿌리는 고대사에까지 뻗쳐 있거든요. 일본의 역사 왜곡에 있어서 지금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까운 과거다. 즉 근대사 부분입니다. 이쪽에 관심이 주로 집중되다 보니 역사가 아닌 현실만 보는 사람에게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미스터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럼 일본 역사인식의 독특한 특징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 해답을 주는 것이 일본서기라는 역사책입니다. 서기 720년 탄생해서 이후 일본 자체는 물론 한국 고대사에까지 엄청난 혼란과 논쟁을 야기한 장본인이죠. 이 책의 후유증은 단순히 고대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현실 정치에 악용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긴 후유증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대사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실보다 이 책이 어떤 심보로 쓰여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서기의 편찬 목적은 이 책이 쓰여지기 시작한 시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본서기가 쓰여지기 시작한 시기는 공식적으로 서기 712년부터이고 책이 공식적으로 탄생한 시기는 서기 720년이죠. 그렇다고 720년 당시의 시대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역사 편찬이라는 대사업은 당시에 더욱 쉽지 않은 일이라 상당한 기간의 준비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7세기 후반부터는 일본서기 편찬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없었던 역사 편찬을 하려 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일본서기가 완성된 시점이 아니라 편찬 준비를 하던 시점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편찬의 착수는 준비 과정까지 포함하여 천무천학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는데 이 시기인 7세기 후반에는 일본 자체보다는 한반도의 상황에 더 주목을 합니다. 바로 백제의 멸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얼핏 보기에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게 일본서기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백제의 멸망이 왜 일본에서 그동안 없었던 역사를 편찬하도록 자극했느냐? 잘 알려져 있듯이 왜는 대륙의 문물을 도입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주요 현안을 백제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제가 갑자기 멸망해서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것만 해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부담이 겹쳤습니다. 백제가 없어져도 좋을 것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은 백제의 멸망을 막기 위해 병력을 파견했고 이 병력은 신라 당 연합국과 전투를 벌였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군은 나당연합군에 대패했고 병력을 파견한 보람도 없이 백제는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왜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셈이죠. 서로 피를 보아버린 신라나 당과는 앙금이 남지 않을 리 없었으니까요. 때마침 신라와 당에서 보복을 하려고 원정을 온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고요.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히지 않을 수 없었죠. 전쟁에 대비하느라고 법석을 떨었고요.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한국이나 중국 쪽 기록을 보면 신라나 당나라가 정말 일본 열도로 쳐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결국 헛소문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왜 헛소문이 돌았을까? 15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진상조사라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정치라는 게 늘 그렇듯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었는가라는 측면에서 이유를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예나 지금이나 외적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내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집권 세력을 중심으로 뭉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기의식이 결과적으로는 집권 세력의 정권 안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이 수법은 이미 고전적인 수법으로 통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수완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8세기 이후 천황 정권은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익숙한 상황이 역사 편찬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수법은 정치적으로 매우 효과적인 고전에 속하지만 문제가 있죠. 바로 약발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쳐들어온다던 외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웬만한 바보가 아닌 바에야 속았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힘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저항할 방법이 없더라도 실컷 고생시켜놓고 나 몰라라만 하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사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잘못 알았으니 미안하다 하면서 정권을 내놓는 양심이 있을 리 없죠. 그럴 거면 애초부터 뻥을 치지 않았을 테니까. 당연히 속았다고 들고 일어나기 전에 대책을 세워놓으려고 하죠. 정권 안보를 위한 대책인데 허술하게 세워놓을 리도 없고요. 한두 개만 세워놓고 요행을 바라는 일도 있을 수 없으니 장기 대책, 단기 대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묘안은 다 짜내게 마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상적, 문화적으로 아예 세뇌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수법은 약효가 의심스러울 수는 있지만 관리하기에 따라서는 제법 오래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역사 편찬은 이런 수법 중에 고전입니다. 일본 서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로 꼽히는 거고요. 그럼 일본 서기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도 나오죠. 바로 천황미화입니다. 대충만 훑어보더라도 일본 서기가 얼마나 천황을 미화하는데 광분하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편찬 목적 자체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정권을 정당화 내지 미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측면에서 그 점이 드러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당시 외의 국제정기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천황을 중국 황제와 맞먹는 지위로까지 격상시켜 놓았던 겁니다. 중국이라는 명칭을 스스로에게 쓰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죠.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를 중국이라 부르는 의미가 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잠깐 이것부터 따져보죠. 중국이라는 명칭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서 나온 겁니다. 중국의 중자 자체가 세상의 중심을 의미하는 가운데 중자인 것이고 오랜 옛날부터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에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중국이라 불렀던 거죠. 이것이 이른바 중화사상이고요. 이 명칭이 현재는 물론이고 일본 서기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실제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서기에서는 왜 일본 스스로를 중국이라고 자처하고 있었느냐? 일본이 세상의 중심이고 일본 천황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일본 천황이 실제로 중국 황제와 맞먹는 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 아니죠. 그 당시 주변 국가에서 일본을 그렇게 인정해 준 적도 없으니 이런 과장을 중국 자체 또는 중국과 교류가 활발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어주리라고 생각했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 현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권자에 대한 개인 숭배가 심한 북한 같은 나라를 보면 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이래의 집권자들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인으로 묘사되어 왔죠. 이런 인식 자체야 그렇게 믿어주고 따르는 집단에게는 사실이건 아니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다른 사회의 관계에 이르게 되면 인식의 차원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 북한의 국제적 비중을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북한 자체의 선전에 의하자면 북한은 모두가 받들고 따르는 민족의 태양에 영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지상낙원이고 모두가 동경하는 나라라고 선전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자면 실제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일본 서기에 묘사된 고대 일본과 천황의 국제적 지위도 이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일본 서기 자체만 보자면 당시 외는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바치며 받들어 모신 존재라고 인정해야 할 것 같지만 당시 다른 나라의 기록에 의하면 별다른 관심도 못 받은 조그만 섬나라의 지배자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일본 서기의 기록을 믿으려고 하면서 교과서에까지 고대 일본이 한반도 여러 나라의 조공을 받았다고 적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조상들을 영광스럽게 기억하고 싶은 심리도 다분히 깔려 있는 거죠. 한국인들이 고구려에 대해 그러하듯이 일본인들은 야마토의 역사에 대해서 아련한 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천황 가문이 고대 야마토 정권은 물론이고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대에서 현대까지 직접 연결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군국주의 시절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만세일계 또는 만세일가도 이러한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만들어낸 근원이 일본석이라는 거죠. 즉 이런 믿음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은 일본석이 자체가 천황 가문이 얼마나 훌륭한 가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집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편찬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편찬하는 김에 이걸 이용해서 아예 대대로 천황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해 두려는 의도였죠. 결론적으로 일본 서기를 쓴 사람들이 가장 의식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일본 천황의 가문을 훌륭하게 보일까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심보로 역사를 쓰다 보니 잊지도 않은 황당한 사실도 서슴지 않고 조작해 넣게 된 겁니다. 그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본 서기를 읽으면 허구를 사실이라고 착각하기 쉽죠. 앞에서도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일본 서기를 읽다 보면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나옵니다. 좀 아는 척하는 사람 중에는 집권자를 미화하려는 경향은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아니냐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자체가 틀리는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정도의 차이를 모르고 하는 소리란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선왕족실록 같은 경우도 집권자인 왕들을 미화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경우 역사 조작을 금기로 보는 의식이 비교적 잘 확립된 상태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잊지도 않은 사실, 특히 다른 나라의 관계를 조작해 넣는 경향은 훨씬 덜하죠. 그러니까 조선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국제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쓴 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본 서기에는 이런 의식이 없어요. 단순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집권자를 미워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을 조작해 넣어도 무방하다는 사고방식이 눈에 띄게 드러나죠. 그리고 그런 의식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성향을 가장 뚜렷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일본 서기의 주인공인 천황 가문에 대한 현대 일본사의 인식인 겁니다. 그런데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죠. 나머지는 to be continued. 이상 불편한 역사였습니다.